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조선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문짝을 열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가볍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 무엇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없애고 그 기능을 의정부, 삼군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경복궁도 중건했고 대전해통, 육전조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전정의 문란은 무엇으로? 은결을 색출하고 군정의 문란은 뭘 실시했어요? 양반들 싫어했던 거 있잖아. 호포제 그리고 한국의 문란은 사창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런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무엇을 거부하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제병, 남신척 이렇게 순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병인양요와 이제 신미양요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봐야 되는데 병인양요 격전지는 정양한문, 정족산성, 양원수, 문수산성, 한성근 그리고 신미양요는 미국산 광어회, 광성보, 어제연 이렇게 우리 배웠었던 것들 기억하고 있죠? 잘 기억 안 나면 한번 지난 시간 거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흥선대원군 양반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샀던 정책이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 호포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서원정리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최익현의 상소로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고요. 누구의 친정, 직접 정치가 시작돼요? 맞아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변화, 고종 친정.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과거와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왕권을 약화시킬 거예요? 민생을 어지럽힐 거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외교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어떤 세력들도 성장하게 되냐면 통상계화론자들도 성장하게 돼요. 통상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문짝을 열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중인 세력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서 서양 문물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우리 문 열자 뭐 이러면서 이야기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깥에서 문을 강하게 두드리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두드려요? 일본이 두드리게 되는데요. 일본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게 되냐면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요. 자, 운요호라고 하는 배가 이제 강화도에 쓱 온 거예요. 강화도에 쓱 가서 지금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야, 지금 모양 다른 배들 오면 무조건 이제 공격해야 돼라고 했어요. 서양 배들 나타나면 무조건 공격해야 돼라고 했는데 서양 배랑 모양 비슷한데 쑥 다가온 거야. 근데 봤더니 일본 배예요. 이거 서양 배인 것 같은데 서양 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서양 배인 거 그래서 일본 배인 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찔끔 또 다가오는 거야. 야, 조금 더 다가오면 쏜다. 또 찔끔 다가와. 조금 더 다가오면 쏜다. 그리고 포를 탁 발사했는데 한 물만 2방울 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운요 사건인데 이제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영종도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운요 사건을 통해서 야, 니네 지금 우리 공격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하는 거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바다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거든요. 야, 대체 요구가 뭐야? 바로 문짝 열자. 문짝 열고 우리랑 조약 맺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냐면 맞아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3가지를 보면 됩니다. 고종이 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상계화론이 성장했다. 그리고 운요 사건으로 일본이 문짝을 이제 강제로 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1조, 4조, 7조, 10조를 알아두면 됩니다. 몇 조? 1조, 4조, 7조, 10조를 알아두면 돼요. 1조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은 자주국이야 라는 겁니다. 얘들아, 조선은 자주국이야 라는 얘기 좋은 얘기 같아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조선은 자주국이야. 야, 너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야.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맞죠. 그런데 뭔가 찜찜하죠. 일본이 저걸 왜 했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시험을 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 쪽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잘해준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근현대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라는 거예요. 자, 조선이 자주국이야라고 말했었던 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맨날 그 전까지 일본이 야 조선아 놀자, 조선아 우리랑 이거 하자 라고 하면 조선이 뭐라 그랬을까요? 청나라 허락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조선아 이거 하자 라고 했을 때 조선이 청나라 허락받아야 돼 라고 하면 쉿 조용히 해. 너 자주국이야. 자주국이니까 청나라 허락받지 말고 네가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야 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거다. 자, 그리고 4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구를 오픈하래요. 그래서 어디로 오픈할 거야? 세계항을 오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항 어디? 부산이랑 나머지 2개는 나중에 정할게 라고 해서 어디를 정하게 되냐면 부산, 원산, 인천 이 3개 항을 오픈시켰어요. 부산, 원산, 인천은 이제 각각의 목적이 조금은 달라요. 주된 목적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짝 살펴보면 자, 부산이 어디냐면 부산이 여기죠. 부산. 원산이 어디냐면 원산 여기 있고요. 인천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부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랑 가까워? 일본이랑 가깝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하기 좋은 주로 경제적인 목적이 강했고요. 원산은 어디랑 가까워? 원산은 러시아랑 가깝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요. 인천 어디랑 가까워? 중국? 중국보다 더 가까운 게 한양, 서울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압박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각각이 더 강한 건 맞아요. 여기는 경제, 여기는 군사, 여기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건 맞지만 사실 3가지가 다 섞여 있기는 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개항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7조 내용은 뭐냐면 해안 측량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해, 그러니까 해안을 측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얘들아,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일본 무찔렀어요? 우리 대첩들 이런 거 생각하면 뛰어난 전략 전술, 무엇을 이용한 전략 전술? 그곳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 전술.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 어마어마한 승리를 걷어낸 거잖아요. 그쪽에 이쪽이 이 시간에 물살이 빨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목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침략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 옆집 사람이 띵동 찾아온 거야. 띵동, 네 옆집이에요. 친해지고 싶은데 집 비밀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침략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0조의 내용은 뭐냐면 영사재판권입니다.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치해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한다? 아니다.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평등한 내용이겠죠. 이것이 강화도 조약의 조항들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조항들.
자, 강화도 조약의 의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면요. 우선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 최근조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약의 내용이 어때요? 평등해 보여? 아니야, 굉장히 불평등해요. 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배웠죠.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조항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독소 조항이라고 불러요. 독소 조항. 우리나라에 독이 되는 조항이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관세가 없어. 사실 강화도 조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무조항이라고 불러요. 관세도 없고요. 항구를 이용한 항세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를 무제한으로 가져가요. 그것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불평등한 요소긴 한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거든요. 관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론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원래 처음이 어려운 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랑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 조약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맺은 조약은 조, 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에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선 어느 나라가 원했냐면 미국이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소개팅 시켜줬냐면 청나라가 소개팅 시켜줬어요. 청나라는 왜 소개팅 시켜줬을까? 왜 소개팅 시켜줬을까요? 우리 강화도 조약 1항의 내용이 뭐였어? 1조의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이야. 무엇을 위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 그런데 청은 그 종주권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 조선하고 놀고 싶어? 조선하고 소개팅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라고 하는 자신의 종주권을 위해서 청나라가 알선해 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자 때문인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쪽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 책략.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을 쓴 사람은 황준헌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준헌.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가지고 들어오게 되냐면 2차 수신사로 갔던 수신사는 일본에 보낸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중국 사람 만난 거예요. 황준헌을 만나서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집이 얘기하는 거예요. 황준헌한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략, 책략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제 소개해주게 된 거거든요. 지금 조선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를 막아야 되냐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러 vs 러시아를 하기 위한 방략을 책략을 가르쳐줄게 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선 친중국, 중국하고 친해야 돼. 그리고 결일본, 일본과 맺어져야 돼. 우리나라 중국과 친하죠. 우리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었죠. 그래서 뭐가 핵심이 되냐면 이 세 번째가 핵심이 됩니다. 연미방, 미국과 또 연결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것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고종한테 보여줬더니 고종이 야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 책자를 이제 전국에 뿌리게 돼요. 그런데 그 책자를 보고 유생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상소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상소입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굉장히 잘 쓴 글. 지금 저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사사로운 책자를 보니까 온몸에 머리털이 곤두서고 부들부들부들 막 떨렸대요. 왜 그랬냐? 지금 친중국 결의문, 오케이, 그건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미국이란 잘 알지도 못한 나라를 우리가 끌어들였다가 우리 약점이라도 잡히면 어떡하냐. 그리고 게다가 지금 본디 우리는 러시아란 나라랑 혐의가 없어. 안 좋은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막 섣불리 먼저 나서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공연히 적을 만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뭔가 굉장히 잘 쓰고 논리적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돼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이 있어요.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은 우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중조정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이 도와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켜질까요? 이거 지켜질까요? 이거 지켜지지 않죠.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일사늑약이 체결되고 이랬을 때 그때 우리가 미국한테 막 엄청 연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락도 좀 거절당하게 되죠. 제가 지금 막 반미 수업 이런 거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외교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모습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의 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보다는 이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회는 도리어 조금 잘 못 배우고 그러니까 좀 공부가 좀 덜했어. 하지만 그들이 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해져야 돼 라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도리어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외국에 손을 뻗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은 그런 것들이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게 손을 내밀 것이냐 우리 스스로 강해지느냐라고 하는 것. 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최혜국 대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인데 최혜국 대우는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에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혜국 대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다른 나라한테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걸 딱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광산 채굴권에 준하는 걸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인 거야. 다른 나라한테 혜택 주면 나 무조건 자동 업그레이드.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한 내용이죠. 조미소 통상조약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영사재판권도 들어가고요. 관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은 최초로 서양국가와 맺은 근대적 조약이고 최초로 관세도 부과되고 최초로 최혜국 대우라는 것도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최초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네, 최초로 최혜국 대우 들어가고 최초로 관세 들어가고 최초로 서양국가와 맺은 근대적 조약. 최석은이라고 적을까요? 최석은. 네, 이렇게 요거까지 적고 한번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약들을 특히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국내 여론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국내 여론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무슨 파로 나뉘어지게 되냐면 문짝을 잘 열었어 라고 하는 개화파와 문짝을 이제 열었으니까 서양의 문물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했던 개화파. 아니야, 우린 우리의 바른 가치들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개화파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혁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개혁 기구의 이름은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것에 대한 부속 기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게 12사예요. 12사.
독립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이제 12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의 중앙군대가 5군영이었거든요. 그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게 돼요. 네,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신식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신식군대가 별기군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별기군. 그러면서 지금 이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았겠죠. 그 차별로 인해서 또 무언가 조선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거든요.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사절단을 보내게 되냐면 우선 일본에 보내게 있어요.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고, 그래서 1차 수신사로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갔다 오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수신사로 누가 가요? 선생님 안 가르쳐줬잖아요. 이런 표준인가요? 가르쳐줬는데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가서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서 유생들이 좋아했다 그랬어요? 엄청 싫어했다 그랬어요? 엄청 싫어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 싫어하는데 또 일본 보낸다 이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몰래 파견한 조사 시찰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에는 무엇을 보내게 되냐면 영선사라고 하는 걸 보내게 돼요. 영선사는 81년 보내게 되는데 이제 82년 아까 별기군 만들고 나서 뭔가 큰 사건이 펼쳐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라에 난리가 나게 되면서 영선사가 조기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귀국하고 나서 국내에 돌아와서 뭘 만들게 되냐면 기기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기기창은 83년인데요. 그래서 이 기기창이라고 하는 건 무기 기술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무엇을 보내냐면 보빙사를 보내요. 보빙사 83년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보내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가 있냐면 뭐 민영익, 그리고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빙사 파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신문에 어떤 게 실렸냐면 보빙사 엄청 고생했겠죠. 고생 안 했겠어요? 배를 타고 미국에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멀미도 엄청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딱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지.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을 딱 만나니까 미국 대통령 웰컴 이러면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없어. 좀 어디 갔어 사람들. 다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 있고. 왜냐하면 딱 소개해 줄 때 저 사람이 미국의 왕이다 그랬으니까 왕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고 돼요. 이런 모습이 이제 미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6.1중 같은 경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근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미국 음식도 마음에 들고 여기서 뭔가 막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6.1전입니다. 자,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유럽에 들려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기행문 이런 것도 쓰고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6.1준인데요. 6.1준 이제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다시 등장하니까 그때 만나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절단들을 쭉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개합하고요.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제 성리학자들, 유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시기별로 반대했던 게 조금씩 다르죠. 1860년대에는 무엇에 대해서 반대했냐면 60년대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예요? 어떤 일들이? 헬로우 이러면서 막 이양선들이 오고, 그리고 통상을 요구해가지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병인양요 막 이때 펼쳐지고 막 이랬었던 때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통상반대입니다. 통상반대. 그래서 이 통상반대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화해를 배척하고 싸움을 주장하는 겁니다.
서양 애들하고 싸워야 돼. 저 오랑캐들하고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1870년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잖아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항반대입니다. 그 개항반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이름 들어봤던 사람이죠? 쉐이크현.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사실 저놈들이 외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양키들입니다. 양놈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건 땅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우리나라한테 파는 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무한해, 땅에서 나는 건 유한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꾸면 누가 손해야? 당연히 유한한 것을 바꿔준 사람이 손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교류하고 이러면 우리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그 오불가소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외양일체론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1880년 이제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거든요. 이것의 대표적 상소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뭐 봤어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90년대 이후가 되면요. 189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게 되면 지금 개항 반대했는데 개항했죠. 개화 반대했는데 개화했죠. 야,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의병을 주도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병 투쟁을 주도했던 것이 이 위정척사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문짝을 열고 개항을 하게 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위정척사파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조선에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